어느 날 문득 옛 기억을 되짚어보니 예전엔 많은 집들이 자전거를 한 대쯤은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정확히 어떤 모델들이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MTB 스타일의 자전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자전거들이 산악형 자전거 형태의 일자바와 조금은 두툼한 바퀴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MTB 자전거를 타다가 어느샌가 한강에는 로드 자전거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번에 유럽의 자전거 브랜드들을 조사하다가 느낀 건데 자전거에 대한 오랜 역사가 있는 유럽 대륙은 그야말로 생활용 자전거부터 고성능의 로드바이크까지 두루두루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특정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며 그들만의 브랜드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얘기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공부는 많이 해오셨나요? 그럼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렸던 대로 유럽의 브랜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안 알려진 브랜드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브랜드들도 있었구나 할 만큼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브랜드들을 찾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몇 점이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출발할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 가젤입니다. 가젤은 1892년 우체부였던 빌렘 콜링과 루돌프 아렌센 이 두 사람이 시작한 브랜드예요. 앞으로 자전거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 것이다 라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영국에서 자전거를 수입해서 팔다가 1902년부터는 자체 자전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가젤은 당시에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935년에는 텐덤 자전거를 출시했고 1937년에는 필립스와 협력해 전기 자전거를 개발하는 등 앞선 기술력을 자랑했어요. 특히나 가젤은 마케팅에도 앞서 나갔어요. 1919년 피트펠레라는 만화 캐릭터를 소개했어요. 이 만화는 피트펠레가 가젤의 자전거를 타고 모험을 하는 내용인데 모두 위를 달리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기차와 부딪혀도 견뎌내는 내용의 만화였죠. 덕분에 가젤의 튼튼한 자전거 이미지가 네덜란드 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트펠레 만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피트펠레 주니어가 주인공이 되었고 자전거도 가젤의 전기 자전거로 바뀌었다고 해요. 1992년 설립 100주년을 맞은 가젤은 네덜란드 자전거 문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마그리트 공주로부터 로열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열 더치 가젤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가젤을 자전거의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벤츠라면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그만큼 역사와 전통, 문화, 그리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얘기였죠. 참고로 네덜란드는 매년 각종 방송, 조사기관 등에서 선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하는 나라예요. 특히 자전거 보급 대수가 한 명당 1.1대로 거주민보다 자전거가 더 많다고 해요. 이렇게 자전거 친화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분명 가젤의 역할이 컸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이탈리아 브랜드 올림피아입니다. 올림피아는 이탈리아에서 비앙키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자전거 브랜드예요. 1893년에 설립되었으니 무려 130년이 넘었어요. 브랜드의 처음 이름은 창업주 카를로 보르게의 이름을 따 올림피아 보르기로 불렸는데 1950년대 말 올림피아로 변경했어요. 초기에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생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전거 제조에 집중하게 되었죠. 참고로 비앙키나 두카티 같은 이탈리아 브랜드들도 처음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둘 다 생산했었다고 해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현재까지도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올림피아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이탈리아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으로 유명한데요. 30년이 지난 모델도 약간의 정비만으로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견고한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올림피아는 로드, 마운틴, 시티바이크,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를 생산하는데 특히 MTB 분야에서 유명 선수들을 후원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모델로는 로드바이크 리더와 그래블바이크 챌린지, 그리고 크로스컨트리용 풀 서스펜션 MTB F1X 등이 있어요.
올림피아는 13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탈리아 자전거 제조의 전통을 이어오면서도 현대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죠. 비앙키나 피나렐로처럼 글로벌하게 사업을 확장시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이탈리아 자전거 산업의 자부심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 코라텍입니다. 코라텍의 역사는 1962년 문을 연 로제나임의 스포츠용품 상점 이코에서 시작됩니다. 가게 주인인 콘라드 이르바우는 처음에는 스키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했지만 자전거 전문가였던 아들인 콘라드 이르바우 주니어가 가게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이 덕분에 자전거 시장으로 눈을 넓히게 되었죠. 그리고 1990년 자체 브랜드 코라텍을 만들게 됩니다. 코라텍은 설립 초기부터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자전거를 만들고자 했어요. 1993년에는 독특한 아치형 보호 디자인을 선보였고 최초로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로드바이크를 출시했죠. 특히 코라텍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링사이드 링크 시스템은 효율적인 페달링과 편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 덕분에 설립 4년 만에 스위스의 사이클 선수가 코라텍 자전거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같은 해 MTB 월드컵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현재 코라텍은 로드, MTB, 시티바이크, 키즈바이크 등 다양한 자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코라텍의 전기 자전거는 독일 내에서 가장 평판 좋은 브랜드 중 하나라고 하네요. 네 번째 브랜드는 푸조바이크입니다. 푸조라고 하면 자동차 브랜드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푸조 사이클은 자동차보다 먼저 탄생한 브랜드예요. 1882년 푸조 가문은 커피 그라인더와 공업 제품을 만들다가 자전거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바퀴 달린 탈 것의 시대를 열었어요. 초기에는 자전거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전거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죠. 그 당시 유럽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같이 만드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 1920년대에는 푸조의 자동차와 자전거 사업이 분리되었고 현재 푸조 사이클은 자동차 브랜드 푸조와는 별개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푸조 사이클은 투르드 프랑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팀 중 하나였어요. 10회 이상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설적인 팀으로 자리 잡았고 1970년대에는 사이클의 황제라 불리는 에디 먹스도 푸조 자전거를 타고 대회에서 활약했죠. 그 당시 푸조 PX10은 가장 가벼운 로드바이크 중 하나였고 지금도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라이더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푸조의 첫 번째 산업 제품이 바로 커피 그라인더와 후추 그라인더였어요. 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푸조의 그라인더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정밀 가공 기술이 자전거 체인과 기어 시스템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다른 브랜드들은 단순한 싱글 기어를 사용했지만 푸조는 변속 기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장거리 경기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졌죠. 그라인더 기술이 이렇게 활용되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현재 푸조 사이클은 로드바이크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 하이브리드, MTB까지 다양한 자전거를 생산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전기 자전거 라인업을 강화하며 미래형 자전거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이탈리아의 알란입니다. 알란은 1972년 이탈리아에서 창립된 자전거 브랜드로 창립자 로드비코 팔코니는 이전에 토파도라는 자전거 브랜드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후 알란을 설립했다. 알란이라는 이름은 그의 두 자녀인 알베르토와 안나 마리아의 이름에서 유래한 거래요. 이렇게 자녀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다니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알란은 자전거 프레임 제작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알루미늄을 사용한 프레임이에요. 1970년대 초 알란은 당시 스틸 프레임보다 약 1kg 더 가벼운 알루미늄 프레임을 선보였죠. 그러나 그보다 더 혁신적인 점은 프레임을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당시 알루미늄 용접 기술이 없던 시절 알란은 스크레인보너라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방식은 알루미늄 튜브를 CNC 가공된 알루미늄 러그에 나사로 체결하는 항공산업에서 유래한 특수 접착제로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프레임은 강하면서도 가벼운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 기술은 시간이 흐르며 더욱 발전해 현재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에포시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1976년, 알란은 또 다른 획기적인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카본 프레임의 개발이었죠. 도레이자의 카본 튜브를 주조 알루미늄 러버에 결합해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카본 자전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알란의 기술력은 여러 국제대회에서 입증되었죠. 알란의 자전거로 20번이나 되는 사이클로크로스 세계 선수권과 5번의 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에 우승을 했으며 파리 루베, 밀란 산레모, 투어 드 플란더스 같은 수많은 원데이 클래식 대회, 투어 드 프랑스, 지로 디 이탈리아, 부엘타 에스파니아 같은 그랑드 투어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도 있고, 특히 시바이펜, 리버톤, 슈탄나이더와 같은 전설적인 사이클로크로스 선수들이 알란 자전거로 우승을 했어요. 사실 이탈리아에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가 많잖아요. 피나렐로, 콜라보, 비앙키, 치넬리, 드르사 등등. 이 브랜드들에 비하면 내용률은 약하지만 자전거 기술 혁신과 뛰어난 경기 성과로 자전거 업계에서 중요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러 프로팀과 아마추어 팀을 후원하며 자전거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답니다. 적어도 몇십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들을 지나고 또 발전해온 브랜드들의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수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저마다의 전통과 스타일을 고수하고 새로운 시대와 결합하여 그들만의 독창적인 자전거 문화로 발전해온 브랜드들. 질 수 없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자전거 브랜드들이 생겼어요. 이 브랜드들도 유럽의 전통 있는 브랜드들처럼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을 잘 살려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마가 콘텐츠를 기획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자료를 찾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영상을 못 만들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는 유럽이 아닌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이제 정말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막바지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즐거운 라이딩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따르릉